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00일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민생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여야의 협치를 주문했습니다. 여야가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하고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견에 보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쌍방울 커넥션 의혹도 제기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지만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과 이재명 체제 출범과 함께 투트랙으로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중계방송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가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건데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생 위기 극복뿐 아니라 새 정부를 겨냥한 특검 공세에 내년도 예산안까지 과제가 산적해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협력을 거듭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국회 본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진표 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진표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역지사지의 자세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미중 갈등까지 겹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때처럼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파격적인 교통비 지원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독일의 사례를 들며 민생특위에서 교통비 직접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헌 의지도 밝혔는데요. 개헌은 정치권과 국민이 전폭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야 하고 개헌에 앞서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중진의원, 국무위원 등이 참여하는 중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중진협의회를 가동해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에 곧바로 본회의도 열렸죠. 어떤 안건들이 처리가 됐나요? 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했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건데요. 결의안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이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 또 한국산 전기차의 동등한 세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공수처가 지난 6월부터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과의 연계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사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건 관계인의 불편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 완화법은 결국 오늘 처리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부세 완화법은 오는 7일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이번 달 중순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부터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종부세 완화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은 아직 이견이 남아있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본회 이전 종부세 완화법을 통과시켰는데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가 여야 합의 불발로 열리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오는 7일 종부세 완화법은 처리될 예정이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이 영구 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지적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직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놓고 곳곳이 지뢰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중에 진행될 것 같은데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지난해 결산 심사를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놓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리모델링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전면 개방 효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이 당초 윤 대통령이 밝혀온 496억 원보다 300억 원 가까이 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 청사 주변 환경정비 29억 원과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에 193억 원,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20억 원, 경비단 이전 비용 등의 국방부와 행정부, 경찰청 예산을 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후원 장담하신 496억 원이면 된다는 식의 얘기는 이건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비용이 더 추산이 되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둘러싼 그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각 부처의 여러 가용 재원을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전용 절차를 진행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업체 특혜 선정 의혹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것에 의혹이 짙다며 이건 개입이라고 봤습니다. 시공 능력이 3억 7천만 원밖에 안 되지는 아주 신생업체입니다. 제일 크게 공사한 게 중학교 교무실 공사거든요. 한 5, 6천만 원 되는 거 한 거. 그게 이 업체가 가장 큰 공사 실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은 제왕적 정치 문화와의 결별 선언이라며 의미 부여에 주력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람객 만족도가 90% 가까이 된다고 강조하고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0만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계신데 이 경제적 효과를 좀 분석을 해서 청와대 이 개방의 어떤 원칙과 철학의 문제에 이어서 실질적인 어떤 경제 효과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그 부근에 그 관저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전체적인 상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도 모른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치인이시죠 원래?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고요. 다음에 출마합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출마하실 것 같으면 일찍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이 밖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 배산 판정에 취소 신청 등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내부적 판단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야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요구에 대해선 상황을 잘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즉각 반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에게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 컴퍼니 2곳이 사들였습니다. 이 중 한 곳의 사회이사는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자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0억 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도 이 대표가 있다며 이 같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 의혹을 집중 공략해 전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예산안과 감세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10억 이하만 면제하는 걸 계속 줄여왔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100억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줘서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좀 대표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기한 쌍방울 커넥션 의혹에 이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을 사입는 것밖에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19와 폭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국회에서 추석맞이 국회 대장터를 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정치인들도 직접 장터를 돌아보며 전국 8도의 농산물 구매에 나섰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정기국회 첫날 국회 소통관합광장에 전국 지역에서 모인 농축산물 장터가 열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와 가뭄, 비료 등의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판로에 도움이 되고자 국회와 농협이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장터를 찾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우 선물 세트와 여수 갓김치 등을 직접 구매하며 농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터를 통해서 모인 수익이 우리 농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장터로 인해서 국회 가족들의 추석 물가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에 나선 지역 농협 관계자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 큰 폭우로 농업인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현에 잠긴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이런 농산물 판촉전을 열어서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장터를 개장을 하게 됐고요. 저희 전남 농산물은 항상 소비지가 부족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쪽에 최대한 전남의 농특산물을 알려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좀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물가에 장보기가 쉽지 않던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도 지역의 좋은 물건들이 가득한 장터에서 모처럼 지갑을 열어봅니다. 물건들이 다 좋고 품질도 좋고 많이 흡족했어요. 다른 거는 이제 과일 종류, 차례상에 올릴 과일 종류 이제 그런 것 좀 보려고요.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추석맞이 국회 대장터. 내일까지 기존 소비자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국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남수지입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미뤄졌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협의 후 입장을 조율해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과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원 개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당원 개정안을 전당대회 추인 없이 전국이 의결만으로 확정하려는 건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의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원내 소수정당 대표들을 만나 정치개혁과 정책연대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거대 양당의 독식 체제를 바꾸고 국민의 다양한 선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만난 자리에선 선거제도 개혁 등 공약했던 정치개혁을 지키겠다고 밝혔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공동대표와는 기본소득 정책의 연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정기국회 첫날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협치를 외쳤습니다. 국회는 의원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지난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촬영된 단체 사진은 국회 내 전시하고 헌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협치.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협치.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양손하트 사락 포즈를 찍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막이에 올랐습니다. 100일간의 대장정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어디에 중점적인 현안을 두고 있습니까? 네,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생 입법, 민생 예산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 3대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민생 제1정당으로 거듭날 민주당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께 유능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들으신 대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요. 이 정권 교체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허물어진 이 국가의 근간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한 반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수책을 제대로 견제하는 이 강하고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입법 과제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국민의힘은 이게 100대 입법 과제를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22개 입법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야 입법 과제를 살펴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대중소 상생 법안과 이 부동산 관련 법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납품 단가 제값받기 법안인 이 중소상생기업법과 하도급법을 뽑았고요. 민주당도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법과 이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국민의힘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법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 등을 선정을 했고요. 민주당은 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황의 그 소득 공제 한도를 올리고 이 소득 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 안정법과 이 폭우로 인한 이 반지하 침수 사건이 계기가 된 이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를 지원하는 이 최소 주거 보장법 등을 입법 과제로 올렸습니다. 네. 여야 모두 민생 살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가 있는 그 법안들이 있잖아요. 종부세법이 대표적이죠. 네, 앞서 이 뉴스에서 보셨듯이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이 종부세 완화 부분입니다. 특별 공제 도입, 그러니까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건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이 특별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내리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이 부자 감세라며 이 반대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 늦어지게 되면 이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텐데요. 정부는 오는 16일 이 종부세 신고 기한을 넘겨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11억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뒤 이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이 법인세율 인하법과 야당의 주요 입법 과제죠. 이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이 손해에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 노랑봉투법 등을 놓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 이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짠 639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이 내년도 예산안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인데 여야 벌써부터 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이 퍼주기식 방만 재정이었다고 비판을 하고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은 지키되 이 서민과 약자를 위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요. 이 민주당은 이 서민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비판을 하고 이 삭감된 서민 예산을 되돌려 놓겠다며 이 대폭 칼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다시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예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전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이제 사업들인데요. 네. 이번 정부 이 예산안에서는 이 사업들이 줄줄이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전액 삭감된 이 지역화폐 예산하고요. 이 4분의 1이 삭감된 이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그리고 노인 일자리 예산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줄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야가 이제 상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안 심사 과정이 그래서 이제 상당히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일부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기 국회 동안에 또 여야가 충돌할 소지가 많아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정기국회 꽃이라 불리는 이제 국정감사가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여야 공수가 바뀌고 진행되는 첫 국감인 만큼 서로 이 전형직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서해 피격 사건, 이 탈북인 북송 사건 등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적폐를 집중 추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여러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 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 등의 이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여야가 이 민생 입법 경쟁보단 이 정쟁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이 여야 다짐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과에 중점을 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정기국회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이제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의 첫날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평가는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 안팎에선 여전히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 후 거취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를 1등 공신으로 자처한 것을 놓고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선 1등 공신으로서 인수위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대선 당시 맡고 있던 사무총장직도 당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사임할 정도로 희생한 부분과 기여한 바가 컸지만 대선 이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오늘 1등 공신이란 표현이 스스로 할 말은 아니라면서 직격에 나섰습니다. 1등 공신이라고 하는 평가는 국민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입으로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1등 공신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평가할 부분이라면서 스스로 자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안철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금은 걸렸던 걸까요? 국민의힘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당 홈페이지에 올린 당시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 모두 발언 전문엔 대선 기여자라는 표현만 남아있고요. 1등 공신이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윤핵관 2선 후퇴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제 입장을 밝혔다면서 비대위 출범 후 거취 결정 뜻을 재확인했는데요. 누가 1등 공신인지 여부뿐 아니라 혼란에 빠진 당 수습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결국 국민이 평가하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하루 만에 깨진 협치입니다. 어제였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두 사람은 민생을 위한 협력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중에 종부세와 예산 문제로 뼈있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여야 지도부 상견례 자리인 만큼 민생과 협치를 주제로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여야 협치는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 만인 오늘 상대방을 향한 공세가 시작이 됐는데요. 선제 공략에 나선 쪽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 뿐입니다. 횡령, 배임, 뇌물, 증거인멸 등등입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시세 조종과 수사 기밀 유출 의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현재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죠. 쌍방울 그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쌍방울 그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을 범죄 스릴러 영화,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에 비유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은 그동안 서로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오늘도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커넥션 발언과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관계도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건데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정성호 의원도 여권이 만든 악의적 프레임이라면서 이 대표가 돈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나온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수개월 동안, 물론 그 전에 대선 과정 동안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동안 수사 과정 다 유출했습니다.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돈 받았다는 거 단 한 건도 나온 게 없어요. 그야말로 먼지털이식, 소위 말하는 인디안 기우제 지대듯이 나올 때까지 턴다는 정치보복성 정치 탄압성 수사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만남에선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하루 만에 태세를 전환하면서 공방에 나선 여야 지도부.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적은 이제 시작입니다. 따질 건 따지고 밝힐 건 밝혀야겠지만 민생이 우선이라는 협치 약속만큼은 잊지 말고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 지금 새로운 비대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됨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대여 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추석 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8일까지는 새 비대위 출범을 완료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그 상임 전국위, 5일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을 의결을 하고 8일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잘 제대로 반영한 그런 결과이냐라는데 이런저런 그 반대 또 의견들이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의총에서 만약에 그 박수 대신에 비밀 투표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 결정 과정이 정말 그 괜찮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건지 두 기자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당시 한 60여 명 정도의 그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제를 하고 어찌 보면 밀어붙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사실은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얘기했거든요. 네, 사퇴가 먼저다. 중진 의원들. 네.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의원총회에서, 물론 의원총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만은 무려 한 5시간 정도의 토론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토론의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자, 박수로 통과합시다 그랬는데 아무도 세본 사람은 없어요. 뭐 60여 명 중에 몇 명이 박수를 쳤고 몇 명이 박수를 안 쳤는지.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대목인데, 만약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다면 이라는 건데,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밀어붙인 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 이게 당내 민주주의 이런 거에 위배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한 거거든요. 그 뭐 숫자상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박수치고 통과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난번처럼 지금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비대위는 과연 합법적이냐? 이게 그 당내 민주주의에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그 가처분 신청을 할 때 그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긋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그 가처분 심리가 14일 날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게 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수로 결의를 했다. 박수로 판단을 이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뭐 판단을 하면은 네. 박수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이의 없습니까? 그 이의가 없으면 넘어갈 수 있죠. 대개 의원총회가 되게 박수로 그 의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이제 문제가 된 건 결국 법원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점인데, 법원 결정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과연 그 이준석 대표를 해임한 게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네. 그게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원 개정하는 게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라고 당원에 명문화하자. 그러면 이제 비상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물론 꼼수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법원 결정의 의미는 뭐냐면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로 뽑힌 대표를 하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해임하는 게 과연 적법하냐라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는 뭐 아무리 비대위를 2번, 3번 만들더라도 계속 남아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성의 하자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어떤 비대위를 만들어도 이 두 번째 법원 결정 취지에는 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는 계속 가처분 낼 거고, 그 가처분은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계속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더 어려운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이제 정당성의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제 어제 사퇴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전국위 소집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그 상황에 이어서 오늘 또 냈습니다.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만약에 법원이 국민의힘은 다음 주 8일까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법원이 먼저 전국위 자체가 개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네. 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이제 시점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8일 날 비대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8일 전에 만약 나오면 그거는 또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뭔가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임의로 해석해서 뭔가를 추진하려다가 법원에 의해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사태가 나온단 네. 말이죠. 이거는 정말 그 치명적인 그 문제죠. 더군다나 율사들이 많다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사들이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냥 정말 임의적인 해석으로 이제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 이런 어떤 국민적 비판. 그 법원의 결정이 네. 잘 됐다, 잘못됐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일단 결정이 났으니까 네. 그거를 따르고 나서 나중에 뭐 이의를 제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를 무시하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무효입니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을 때 네. 정말 면목이 없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정말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이 1일이고 이제 전국이 개최가 5일인데 그 나흘 동안에 요 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네. 법원의 결정이 한 2주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오래 걸렸단 말입니다. 그럼 네. 이번에도 사실은 그 나흘 새에 이렇게 결정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법원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8일 날 새 비대위원장이 아마 뽑힌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크고요. 그렇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이제 새 비대위원장을 법적으로 인정하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자체가 이미 저는 그 국민의힘은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는데 또 한 번 거기다 타격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치명상을 입었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어떤 붕대도 조금만 감고서 고통을 잊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환부를 도려내야 되거든요. 원래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갖고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서 자꾸 이제 어떤 꼼수와 하나의 그 경강 부회로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데 네. 점점 더 아무튼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 비대위원장 뭐 모든 게 이제 그 선출과 이제 완료가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전국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면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그 두 가지가 있죠. 우선 전국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당연히 비대위원장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일단 전국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또 그 두 번째 비대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또 가처분 신청을 낼 거거든요. 비대위. 네. 그럼 그거를 또 법원이 심사할 텐데 네. 그때 법원의 심사 기준은 어쨌든 첫 번째 법원 결정에 상당히 준해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비대위도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적법하다는 그런 법원의 결정을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4일에 그 확정된 그 가처분 심리 그 내용이요. 네. 그 또한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심리를 해요. 똑같은 판사가 네. 심리를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취지를 아마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이번도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지난번 취지의 핵심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함으로 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잘못된 거고 직무정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비대위원들을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지명을 했잖아요. 네. 그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면은 당연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사람들도 그 사실은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별로 그렇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1번 질문부터 좀 나눌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7일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에 네. 회동을 했습니다. 또 의총날에 윤 대통령이 여당의 의원들에게 또 전화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나왔는데요. 비대위 출범, 새 비대위 출범도 그렇고요. 권 원내대표가 선수습 후 거취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게 이게 윤심이 담긴 결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윤심이 전달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컨센서스는 이루어진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거 선수습 후 사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아마 생각일 거고요. 최대한 좀 명예롭게 물러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 건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이 아니니까, 어쨌든 정당의 일을 결정하는 데는 자기가 직접 지시하기보다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의견을 듣고서 그 의견들이 수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빨리 물러나는 게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금 좀 호전시키거나 상황의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이렇게 수습을 끝내고서 그만두겠다 하는 거는, 그 점에서는 제가 보면 장제원 의원이 조금 더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장제원 의원은 어제 딱 그 선언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지 안 맞겠다고. 그래서 먼저 한 발 앞서갖고, 어차피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럼 한 발 앞서갖고 물러나야 되는데 자꾸 좀 버티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런 것들도 권 원내대표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제원 의원이 어제 이선 후퇴 선언을 했잖아요. 예. 일각에서는 윤핵관이 권핵관, 장핵관으로 분화하면서 좀 갈등 양상을 보이니까 윤 대통령이 뭐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도 있고, 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위장쇼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의 두 핵심이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있다는 얘기 대선 때부터 이미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뭐 저는 있다고 그렇게 보고, 근데 다만 윤핵관이 이렇게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완전히 힘이 빠지겠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해요. 왜냐하면은 이 권력이란 공백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빠지면 누군가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 빠진 권력의 공백에 들어와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자기 이렇게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비대위 체제가 언제든 끝나겠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끝나고서 새 전당대회를 통해 갖고 새 대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새 대표 역시 윤 대통령 측근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자기 정치를 하게 되고 24년 총선을 의식해서 활동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다시 이제 윤 대통령으로서는 윤핵관에게 당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서는 결국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전략적인 걸까요? 그렇죠. 아니,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뭐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제 과거에 보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뭐 외유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유 나간 실세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실세들이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제대로 힘을 못 써봤느냐. 그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양정철 비서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세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에 1년여 만에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정치권과의 연은 대부분 다 권성동,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맺은 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길든 짧든 간에 여튼 연결고리는 그 두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두 사람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아마 여권에서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이거의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을 사적으로도 안 만나고 공적으로는 만날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제 다 사퇴한다면 만날 일이 없고, 그럼 사적으로도 안 만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전략적 후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왜냐면 그러려면 누군가는 정당의 윤 대통령 측근이 또 어떤 대리 통치 비슷한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의 경험으로 새롭게 누군가 보면. 등장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등장하기에 여건이 원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6개월 이상 거의 1년 가까이를 본인과 정치적인 의논을 해온 상대잖아요. 그런 상대를 갑자기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전략적 후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런 이제 혼란, 이런 상황에서 당내 세력 구도 분위기가 이제 과거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쇄신, 개혁 이렇게 이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친윤 진영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반면
중진이 엄호하고 했던 그런 역할에서 이번에 비판과 반발의 목소리를 힘차게 내고 있습니다. 역할이 이제 서로 바뀌었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는 한 1년 10개월 정도 남은 총선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라는 왜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윤핵관들의 두 거두의 힘이 저는 너무나 막강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지금이 윤석열 정부 오래 지난 것 같죠. 지금 4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여기서 초재선 의원들이 반발했다가는 잘 아시다시피 당내 역학구도상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올 것을 너무나 그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재선 의원들이 이른바 이제 언론식의 표현으로 보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진은요? 아니 이 중진들은 이제 자기 정치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네. 지금 전당대회 이제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6개월 내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네. 뭐 이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치의 힘,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야간에도 굉장히 극한적인 대립이 계속되고 또 여당, 야당 내에서도 굉장히 싸움이 격렬해지고 그것이 잘 풀리지 않는 게 예전에 이제 YS, DJ, 뭐 JP 정치할 때는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대통령 된다고 하면서 나는 의회주의자다 그랬어요. 자기가 국회의원은 뭐 6선, 7선씩 했으니까 네.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결정이라든가 행동을 좀 존중하고 그것들의 정치를 자기 정치를 하게 하는 그 공간을 좀 허용해주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대통령 된 거거든요. 국회는 한번 경험도 안 했죠. 국회는 저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저거 굉장히 그 자기 이권만 챙기고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그런 집단,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걸 국회의원들이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1년 10개월 앞에 그 총선이 다가왔는데 자칫 잘못 보이면은 저거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초재선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조용하고 이렇게 그 예전과는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모양새인데요. 이 대표는 민생과 또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한동훈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투트랙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기 이재명 대표는 뭐 민생과 협치라는 이제 큰 틀의 정치를 표방하고 얘기하신 대로 그 주변 측근들은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한동훈 탄핵 등 얘기하는데 뭐 이런 트랙들하고는 뭐 정치에서는 특히 야당은 일상 상당히 많이 써오던 작전이고요. 네. 왜냐하면 그 대표는 그런 식으로 당 대표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중도층도 이렇게 흡수하고 상당히 폭이 넓다는 이미지 주고 그 대신 이제 주변에서는 공격을 함으로써 집권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에 타격을 주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건데. 뭐 이 자체가 사실은 뭐 나쁜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어쨌든 뭐 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지금 그 측근들이 얘기하는 뭐 저기 한동훈 탄핵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이 지금 당장 추진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저게 지금 당장 추진되려면 이제 대표의 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대표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얘기는 약간은 이게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공세지 지금 당장의 어떤 무게감을 갖고서 추진되는 그런 굉장히 그 핵심 현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거는요, 그 뭐 김건희 특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뭐 비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 이제 대표가 그걸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도록 놔두고 대표는 다른 얘기하다가 사실은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다니까. 칼집에서 칼을 살짝 빼서 보여준 거 정도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게 빼어들 날이 저는 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장을 지금 발부했잖아요. 그런 점으로 보면 곧 아마
그 칼을 뽑아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그 목걸이 등 보석 장신구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윤 대통령 처가수사를 담당했던 그 경찰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 통보하고요.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것과 맞물리면서 야당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가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한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뭐 국민의힘 분석에 따르면 결국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대표직에 도전해서 당선되고 하는 것도 결국 이중 방탄용이다. 거기다 당헌 개정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구든지 충분히 짐작하고 본인이야 얼마나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금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텐데 그런 걸로 보면 결국은 뭐 협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여야 충돌로 가는 것이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게 이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제 썼다는 건데 그 액수가 물론 누적되긴 합니다만 뭐 몇만 원짜리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갖고서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고 그러면서 왜 그 김건희 씨가 보석 장신구를 빌렸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빌린 건지 빌렸다고 하지만 사실 저것이 그냥 이래만 빌린 건지 아니면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부인이 하면 쓰시고 뭐 집권 기간 내내 쓰시고 나중에 돌려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러면 그 뇌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가령 그 사저, 관저 이렇게 공사를 총무 비서관실에서 하는 건데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자기가 직접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특혜 시비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야당이 공격하는 거는 김혜경 씨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김혜경 씨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왜 김건희 씨는 이렇게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느냐고 얘기하는 게 훨씬 국민에겐 대국민 호소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일정 정도는 사실은 먹혀들어가는 측면이 있죠.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기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이 인사쇄신 중이죠. 예, 이 인사쇄신은 달리 말하면 이제 검찰 출신 측근들이 그 이른바 윤핵관이 꽂아 넣은 사람들을 쳐내는 그런 과정인데요. 김건희 씨가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랍니다. 물론 많지는 않을 거예요. 비서관급 이상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 한두 명 정도 있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행정관급에 이제 몇 명 있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손을 못 댈 겁니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 김건희 씨는 언터처블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오늘 그 한 줄 논평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여야 협치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줄곧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상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뭐 아까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한 대립이 지금 예고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여야 협치에 숨겨진 극한 대립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투 트랙으로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 남부와 영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에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100mm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서쪽 지역에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